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네, 5월 10일입니다. 예, 이거 글이 지금 제가 원하는 글을 이제 완성시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가필과 정정을 계속해서 해야만 돼요. 그런데 예, 요즘 아주 이 글을 제가 작성하면서부터 말도 못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아주, 지난 30년 동안 당했던 거, 한꺼번에 다 당하는 것 같고요. 예, 아주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제 주변 사람들 통해가지고, 전부 제 가족들조차도, 검찰하고 한 편이고, 저는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아주 자기네들이 제 주변 사람들 다 포섭하고, 그런 거, 지금,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변보호 요청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다고 말도 못하게 호소했습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짜 온갖 육각 다 해요. 제가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나올 때, 이렇게 될 거, 몰랐던 거 아니죠.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비열한 검찰, 그거 그대로 그냥,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는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신천 세브란스 병원, 제 가족들, 친구들, 하다못해, 진짜 뭐, 스승님까지, 아무든지 손 안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인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 또 괴롭힐 것 같아서 지금 저 교회도 못 갑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면 또 괴롭힐 것 같아서, 그것도 자제하고 있어요. 아무튼 내 글이 나온 다음에 보자. 정말로 시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죽어야 된다면, 까짓거 죽지 뭐. 항상, 죽음을 옆에 끼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잘 다듬으면, 정정, 가필 계속해서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못하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지 어디까지 썼는지 일단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어떤 제목을 정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1번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솔직하게 진단합시다. 대한민국은 깡패왕국이다 하면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깡패 두목 노릇하던 사람들, 검피야 무슨 해피야 교피야 무슨 버피야 교피야 그런 사람들 다 그거 인정하면서도 깡패왕국이라는 건 인정 안 하고 대단히 잘못된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해야만 되는 그런 부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 참 문제가 많죠.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된다. 문제는 덮어버리면 된다. 그게 아니겠지요. 아무튼지 제가 목숨 걸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1. 불법적인 권세와 합법적인 권세는 차원이 다른 법인데 그렇다면 현대판 매두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다운 정치와 0.1%의 특권층이 법과 제도 위에 불법적인 위세로 군림하기 위한 정치는 차원이 다른데 1948년 헌법이 선포되던 그 순간부터 국민은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된 민주시민입니다. 그러나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
이승만 정권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반민특위가 무장 해제 당하는 역사부터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일제가 식민지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하게 만들었던 법과 제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통치하기 위한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인데, 절대 왕정은 법과 제도가 보장하던 헌법적인 권력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대판 절대 권력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 현대판에서는요, 예, 주객이 전도가 됐기 때문에, 예, 국민위에 군림하는 그 사람들이 깡패 왕국이고, 예, 저깁니다. 도둑놈들입니다. 도대체 이승만 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과 국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기회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갖게 됐건만, 제각각 알아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하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네. 요즘 아직도 부당한 명령에 그냥 복종해야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네, 이 체제가 영원히 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총체적인 야합체제말로 머리가 102개 달린 메두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시할 경우 돌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이 주신 복음과 청동방패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참된 의지와 용기를 되살릴 경우 대한민국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각성하고 분발한 국민이 만들어내는 나라와 그냥 무심해서 무지한 국민이 만들어내는 나라는 다르죠. 예. 우리들의 권리의식이 투철하고 정체성이 명확하고,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저는 그거를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건당 85만원, 총 1370만원의 화료를 받는 것이 고작이었던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합심해서 그려내고야만, 늦깎이 만화가 부부가 1991년 작품과 직업을 한꺼번에 빼앗긴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야만 했다는 것은, 마피아 조직에 불과한 검찰이 성실하게 노력했던 저희 부부를 잔인무도하게 생매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작자의 입장에서 원리 원칙들에 통찰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활에 성공할 경우 경제적인 부활이 보장된다고 확신했던 것인데, 온갖 문제를 글쓰기 작업을 통해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경우 얼마나 바람직한 실력과 능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철저히 생매장 당한 처지에서 혹독한 훈련과 단련을 두려워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최상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하를 선택할 수가 없었죠. 끔찍한 인생을.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냥 중간으로 못 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제 그 운명을 만들어줬다는 게, 참 주셨다는 게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고생하는 것 이상으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깨우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게 되는 게 많았어요. 참다운 인격, 용기, 진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 불굴의 의지, 그런 게 전부 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세상이 열리는 걸 젊은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중간보다는 최상층이 나은 게 아닌가. 최고의 인격, 최상의 행복, 그런 것들을,
그 0.1%의 특권층이 아니라 정말 인격자로서 확실히 거듭나는 그런 그 훈련, 단련, 실현 이런 것들을 좀 흔쾌히 즐겨봤으면 어떨까. 네, 그런 권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참 행복했거든요. 예. 저는 태보에 태보만 거듭하던 참담한 인생이 정말로 지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지겨웠어요. 맨날 태보만 하고 기구하기 짝이 없는 운명에 그냥 지멋대로 휘둘리고 그걸 끌고 가지 못하고 휘둘리면서 살아야 됐다는 거. 짓눌려서 살아야 됐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찾아들어서 거듭났던 게 아닙니다. 연이어 찾아든 시련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네,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서야만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서민들 더 이상 당하면 안 되죠. 그러면 벌떡 일어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힘을 갖고 또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네, 제 경험이 그랬어요. 연이어 찾아든 시련을 통해서 답답함과 암담함을 스스로 극복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진지하고 진솔한 투쟁기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 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완전 무결하게 해버리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를 온팡지게 계속하자고 작정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또다시 원망과 분노에 빠졌더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를 종종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제 삶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또다시 원망과 분노에 빠져들였을 경우를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삶이 100번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나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과 똑같이 지금보다 더 똑똑하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이 좋습니다. 그때 원망과 분노에 빠져들지 않았던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능동적으로 선택했던 길과 철저히 경계해야만 했던 길을 비교 분석할 때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번번이 확인하게 되는데 정의로운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깨우침이 깨우침으로 이어지고요. 용기가 용기로 이어져요. 정의로운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으로 이어져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살짝 방향을 비틀면 살짝 방향만 비틀면 되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길에서 정의로운 길로 180도 돌아서든가 아니면 뭐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살짝 비틀면 정의로운 그 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뻔뻔한 우격다짐을 뻔뻔한 우격다짐은 또 그 뻔뻔한 우격다짐으로 이어져요. 정의로운 선택으로 못 이어져요. 반성하고 각성하고 분발해야만 이어집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우격다짐을 29년을 한결같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이 참으로 파렴치한 작태를 통해 공공연히 실토한 바가 무엇입니까? 저기다가요 페이지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4쪽 3줄이라고. 제 글을 다 훔쳐가기 때문에 더 이상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면 저렇게 페이지를 몇 줄인지 적시를 해둬야 됩니다. 3. 지나치게 위세등등한 검찰이 저작권 주무부서 장관의 정상적인 권위를 형편없이 짓뭉개버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정상적인 판단과 비판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농간이 얼마나 악랄한 행태로 진행됐을 것 같습니까? 예. 작가 정신을 제대로 지킨 성실한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늦깎이 만화가가 35살부터 42살까지 결코 그렇게 그냥 그 작품에만 돈도 안 되는 작품에만 매달리기에는 참 어려운 나이였죠. 그런데 9개월 된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망했기 때문에 저 나이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던 겁니다. 35살부터 42살까지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를 의연하게 이겨내면서 성심성의를 다해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도록 만들었어요. 만들었던 것이 부족해서 생존권마저 철저히 짓밟혀야만 했던 까닭이 검찰왕국 구축 및 유지였습니다. 검찰왕국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여정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아주 그냥 형편없이 무시하고 말았던 겁니다. 터무니없는 무효 및 처분을 미리 앞질러서 예방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여정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내는 한편 만화가 협회와 저작권 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저희 부부는 순리적인 해결을 확신했었습니다. 잠깐 동안 이제 순리적으로 해결되겠다 하고 믿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어림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1991년 9월 3일 이여정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 덕분에 열렸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안경환 조정위원이 조정하려고 했던 손해배상금이 3억 원 정도였다는 점이야말로 1991년 10월 30일에 감행된 무혐의 처분이야말로 서대원 부부의 저작권 회복 및 정당한 손해배상을 철저히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이었다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부처 장관의 정상적인 권위는 물론 저작권법과 검사의 직분을 철저히 무시한 무혐의 처분을 막무가내로 물어붙인 검찰이 추악한 작태를 통해 공공연히 드러냈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권력감시와 권력건재 임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모두 한결같이 장장 29년이나 검찰 권력의 아나무인과 막무가내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묵인해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4.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의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과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에 제동을 걸려 했던 원인과 실패한 원인이 모두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야만 했던 저는 진지하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여정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그렇게 철저히 묵살되는 거를 유심히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1990년 11월 3일 남편의 대리인이었던 제가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던 범죄 행각이 1981년 7월 1일부터 1987년 8월까지 서도연이 혼자 전담해서 그린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덤핑 시장에 팔아치워서 14권의 전지물이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발행되도록 만들었던 범죄 행각 등등이었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쭉 이어서 쓰니까요. 그 범죄 행각을 설명하니까요. 글이 참 지루해져요. 그래서 그냥 교학사 것만 부각하고 나머지는 동서문화사의 그냥 등등으로
예, 그 다음에, 예, 저자처 표시가 저작권 등록증과 같기 때문에, 불법적인 전매는, 예, 저자의, 예, 동의 없는 불법적인 전매는 저자 표시 말살로 이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점과, 원색분해가 잘못된 인쇄용 필름에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과 출판권과 그림원고 소유권을 덤으로 얹어서 3천만원짜리 약소금을 지불했다는 동서문화사가 동서문화사에 약소금을 지불하면서 동학습 명의로 양도각서를 받는 거예요. 예, 교학서에서 양도증이라고 썼지만 그거는 저자나 뭐 화가가 이의를 제기할 때 모든 책임을 교학사가 지기로 한다는 그 양도각서예요. 실체가 없는 유령 출판사인 동아학습 명의로 양도각서를 받아갔다는 점이야말로 계획적인 범행을 확실히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예. 게다가 1989년 6월 6일과 1990년 8월 8일에 발행된 책이 두 번의 연이어 똑같은 범죄 행각을 저질렀어요. 저자 표시가 없다는 점은 연이은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교학사에 떠넘기기 위해 유령출판사 바지 사정을 통해 재빨리 제출했던 양도각서야말로 두 개의 거물 출판사가 작등해서 저지른 범죄 행각을 확실히 입증하는 증거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통계와 1991년 5월 14일 서울지검 733호 검사실에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설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엉터리 판권과 위조된 내용 증명 등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꾸며진 서류였다는 점이야말로 출판윤리 타락과 사법윤리 타락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사법윤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윤리가 다 교육윤리, 출판윤리 뭐 할 거 없이 다 타락하죠.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과 저작권 관련 단체가 앞장서서 불법적인 수사 관행과 추락갈대로 추락한 출판윤리에 제동을 걸고 싶었던 것인데 정상적인 견제 의지가 불법적인 권세를 공공연히 과시하는 밑거름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 분명히 시사했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섣부른 시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섣부른 시도가 되죠.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해야만 신중하고 진지한 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상식이 통하고 법이 통하는 줄 알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참 꼬락서니가 우습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괜찮았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아니었으니까요. 뭐 정상적인 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당하고 다면서 제가 불법적인 저의 섣부른 시도가 정말 치밀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시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당하고 다면서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자가 제가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5. 불법적인 권세를 공공연히 과시하기 위한 검찰권 오용 범죄 때문에 작품과 직업을 한꺼번에 빼앗긴 것이 부족해서 참으로 치욕적인 반면교사의 역할까지 지겹게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반란을 작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검찰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가장 아름다운 반란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9년 동안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거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죠. 29년은 검찰에서는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29년이고요. 저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그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제 인격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 능력 제 실력 다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했던 29년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검찰이 걸어온 길과 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서 터미널 불기소 처분을 기소 처분으로 바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통계가 분명히 말해줬던 바와 같이 대단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검찰 왕국의 터전을 확실히 다지고 있던 검찰 마피아들이 공공연히 과시할 것이 불법적인 권세 및 위세였기 때문에 1991년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작당해서 조광수, 박정규, 정병두 검사를 조정한 무혐의 처분을 작성하고 감행했던 것인데 91년 10월 30일 날짜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저희 가족의 생존권까지 철저히 짓밟고 나서야 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공포분리기를 조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바꿔 말하면 제 아무리 부당한 명령이라 해도 무조건 승복하라. 불복할 경우 서대원 김경란 부부처럼 된다는 검찰의 불법적인 불문율을 확실히 대변해줄 반면교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던 것인데 제 진단이 터무니없습니까? 그렇다면 치욕적인 반면교사 역할을 가장 모범적인 역할로 확실히 바꾸기 위해 제가 착실히 준비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제 실력, 능력, 인격 모든 걸 다 최상층으로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다른 부분 문화적인 자산, 정신적인 자산,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자. 그렇게 작성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의 안목, 시각, 표현력 다 제가 아무튼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도달해 보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나이 72살인데요. 아직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6. 저와 저희 가족은 검찰 권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인 차원과 공식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29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명확한 사실조차 인정받을 수 없었던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억울하게 뺏긴 작품과 작식업을 되찾는 노력을 통해 틀린 것을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법과 원리 원칙이 통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로 바꾸기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저에게 백이면 백사람 모두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힘이 없다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제가 지겹도록 들어야 했던 말이 힘이 없다가 그 다음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1992년 9월 22일경 그 당시에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의원은 물론 대표적인 민주투서였던 김근태 의원 역시 힘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모색하자고 작정했던 것인데 대한민국을 확실히 구하기 위해 제가 목숨 걸고 확실히 밝게 했던 것 역시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였습니다. 제 작품 찾기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을 확실히 구하기 위해서도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는 것만 없다는 것만 밝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던 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 범죄 행각이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이 그렇게 우겨대면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정상적인 권위를 철저히 깔아뭉개기 때문에 그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솔직히 인정할 경우 권력 무책임주의와 검찰 왕국이 무너질 것이 확실한 마당이었습니다. 안하무인이었던 검찰이 경솔하게 조작했던 것이 저작권법과 출판윤리였기 때문에 저는 29년을 한결같이 너무나도 명확한 저작권법 제60조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공유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경주했던 것인데, 저작권법 제60조만 제대로 알면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지극히 바람직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이제부터 그렇게 돼야죠. 이제까지 안 됐으니, 그렇게 안 됐으니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가 아니죠.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국적인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확실히 이끌어내기 위한 저의 노력이 장장 29년이나 편집중 환자의 일방적인 억지로 매도 당해야만 했더니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검찰에서는 아무런 짓거리도 하지 않았건만 대한민국의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시민사회단체 동사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29년 전 검찰이 작성하고 저질렀던 잘못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묵인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만 하는 세월이 장장 2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는 중일 것 같습니까? 7.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기관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별것 아니던 제가 올곧은 의지와 용기를 갖게 되면서 거국적인 차원의 성장을 거듭한다는 점이 고맙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재미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스스로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중입니다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을 무서워해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인지 저는 하순에 불과한 말단 검사들만 고소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 있는 없는인데 있는이라고 썼네요. 게다가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풍토야말로 나 혼자 이겨내야만 하는 검찰을 예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29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자 생존 대한민국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자는 그 의지로 그냥 결기로 똘똘 뭉쳐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나 혼자 이겨내야만 하는 검찰 이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검찰이었습니다. 예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마피아 괴수에 불과한 검찰총장이 검찰 마피아 괴수죠. 김동훈 검찰총장과 김정구 서울지검장까지 고소했다는 사실이야말로 1994년도의 일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나는 철저히 무시당해야만 했던 피해 당사자인 나는 철저히 무시당해야만 했던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당당하게 딛고 일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중재 지시를 딛고 일어서지 못했지만 나는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련다. 그렇게 작정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초보자가 당연히 극복해야 할 온갖 시행착오를 싹둑 잘라서 내팽개치고
작품가 직업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다가 철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자고 작정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초판에 그냥 어떻게 그냥 세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노무현 의원님하고 김근태 의원님이 우물쭈물 힘이 없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게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는 내가 앞장서련다, 내가 대한민국 구하고 말겠다, 그런 의지로 시장 일관했기 때문에 다 그 많은 시행착오를 그냥 싹둑 잘라서 팽개치고 이런 게 둔갑소리구나. 누군가의 그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할 경우 온갖 시행착오를 싹둑 잘라서 내팽개치는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듣기 싫은 말 막 짜증내다가도 가만있어, 이 속에 무슨 행간이 숨어 있는 거지, 이 속에서 내가 건져야 할 것이 무엇이지 하고 다시 분석해 봅니다. 그냥 남의 말 무심히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습관이 없어요. 무심히 들었던 그 말조차도 다시 한번 되짚어서 검토해보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으니까 참 고맙죠. 고맙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보자가 당연히 극복해야 될 온갖 시행착오를 싹둑 잘라서 내팽개치고 본질적인 문제와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치는 경지에 단숨에 돌입했다는 뜻이 없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했어요. 더더욱 용감해지고 과감해지고 싶었던 이유는 악성 뇌수정에 걸려서 발달장애를 갖게 된 제 딸이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인데다 그래서 제 마음은 참 다급하고 조급했습니다. 고생만 시키다가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요. 네, 지금 죽는 날 그날까지 고생만 시키다가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제 딸이 시한부 인생인데다 작품과 직업을 한꺼번에 빼앗긴 남편이 올곧은 의지와 용기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 뺏긴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절대로 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 의지투지 절대로 못 훔쳐간다. 내가 한사코 붙잡고 있을 거니까 그런 의지로 임했거든요. 제가 아까 그렇게 그런 의지로 임하면 그냥 그 사람들 손에 놀아나지 않으면 내 의지 투지 그냥 꽉 붙잡고 늘어지면 절대로 못 뺏어가죠. 오히려 잃어버리지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제 실력 능력 다 늘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정반대의 길에 서 있다는 거. 뺏기면은 다 잃어버리지만 붙잡고 늘어지면 다 갖게 된다는 거. 그 다 갖게 되는 그 원리를 좀 제대로 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작품과 직업을 한꺼번에 빼앗긴 남편이 올곧은 의지와 용기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암흑과 절망에 갇혔다는 것을 순간순간 심각하게 느껴야 했기 때문에 직접 싸우는 자가 분명히 느끼는 행복과 만족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자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그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보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면 안 돼요.
뭐가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걸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냥 다 예 탕진하고 마는 인생이에요. 예 하나하나 착실히 예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알뜰하게 추수하려면 네 알뜰한 결실을 추수